자, 이번 시간은 우리 건축법 적용 대상물 공부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그 고객이 대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하시잖아. 건축을 하시면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 그럼 전부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모든 건축법 관련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일부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적용 지역이니까 모든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일부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부 적용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를 들면 시험이 건축의 전부 적용된 지역 당연히 외워야죠. 봐요.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구역, 지구단위구역구역, 동가읍 지역. 혹시 동가읍이 섬이라면 인구 500인 이상, 섬이라면 인구 500인 이상인 되는 지역은 이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다음 중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시험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안 된다고. 이 제도 전체를 이해해야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네, 이것도 나왔던데 시험이 봐주십시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역. 자, 교재 밑줄 껐죠?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구역, 동읍지역 밑줄 것이고 설명드려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전부 적용 지역만 달달 외워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이 대한민국 지도의 지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생겼어. 제가 그냥 어제 저녁에 동쪽으로 좀 밀어버리고 서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땅을 크게 만들 줄 잘했죠. 네, 여러분. 이 우리 국토 가운데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 네,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이기 때문에 건축 밀도가 높잖아요. 건축 밀도가 높으니까 모든 건축법을 빠짐없이 적용해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많은 규제를 하겠다 이 말이야.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건축해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근데 나가면은 도시적인 외의 지역은 들판이고 산이고 농지잖아요. 그래서 이 들판에 산 아래에 집 몇 개 있는데 모든 건축법을 쓸데없이 적용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적 외의 지역은 일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데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어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우리 아직 1월달에 배워야 되죠.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가까운 시기에 신도시로 공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곧 건축 밀도가 높아지니까 모든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동가읍 지역이야. 동읍 지역이죠. 여러분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동가읍 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잖아요. 시골 동네도 읍내에 나가면은 건축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지역처럼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동가읍이 섬이라면은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만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그래서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역,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거나 그 다음에 네, 동가읍 지역은 모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지. 모든 건축법의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을 하면은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거야. 건축법 일부만 적용되는 거야. 그때 적용되지 않은 법 규정이 더 적으니까 이걸 외워야 된다고.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을 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법 규정이 6개가 있어. 이걸 외우라는 거지.
첨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시라고. 앞까지 다 써. 대도, 근투, 대도, 근투, 방대. 이렇게 하면 되죠. 대도. 큰 도둑이죠. 대도, 큰 도둑은 근이 두 개니까 근원입니까? 근투입니까? 근투. 큰 도둑은, 대도는 근투를 잘해야 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하여야 큰 도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도, 근투, 방대. 대도, 큰 도둑은 근투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하여야 한다. 대도, 근투, 방대. 나중에 배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나중에 배워야 된다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나중에 건축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배웁니다. 건축선도 배워요.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전 배웁니다. 방화지관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다 배운다고. 이 6개 건축법을 전부 적용직이 아닌 이런 직의 건축을 하면은 이 6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잘 들으세요.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여기잖아. 전부 적용직이 아닌 곳이잖아.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상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배제되는 규정에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거 6개의 건축법 적용하지 않지. 용적률 규정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답을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건축구역 전부 적용된 지역, 도시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중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그 다음에 동가읍 지역은 건축구역이 전부 적용돼. 근데 이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할 때는 다음 6개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6개를 어떻게 오죠?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 적용 대상물, 뭘 배운 거죠? 목차 정리. 법은 목차에 그럼 체계적으로 간다는 거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뭘 공부했죠? 대지, 건축물, 공작물.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에는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을 공부한 지역. 건축법 적용 받는 지역은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 지역으로 나누어서 공부한 거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을 공부한 거죠. 네.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총칙 부분이라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건축협정이 나와 있어요. 건축협정. 네. 건축협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건축협정 참 중요한 용어죠. 중요한 용어예요. 건축협정.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듣습니다. 네. 자, 건축협정이 무엇일까요? 건축협정은,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적으려고 뭐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필기는 교재 보시고요.
교재에 밑줄 긋고 교재에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최소한의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대지가 4개가 있어요. 토지가 4개가 있죠. A, B, C, D. 4개의 대지가 있어. 4개의 대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합니다. 전원 합의로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우리 건축을 함께 할까?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이에요. 우리 땅 가진 사람 4명이 이 4개의 대지에 공동으로 건축을 할까? 건축협정.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함께 대수선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어. 그럼 건축협정이 되는 거죠. 대수선 협정이 되는 거죠. 또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다고.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지. 이것을 제목을 건축협정이라고, 가장 대표성 있는 건축협정이라고 붙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이 합의해서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건축을 하기로 협정하면은 함께 건축을 협정하면 건축협정이 되는 거라고.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 협정도 가능해요. 그럼 왜 건축협정을 하면은 손해를 봐야 됩니까? 협정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이익이 있어야 되죠. 네.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십시오. 건축협정을 하면은 일부 건축법을 적용할 때 이 하나하나의 대지마다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협정이 체결된 연접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법을 통합 적용해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어. 우리 건축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이게 건축물이 있잖아.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이 도로에 이 접하는 부분이 길이가 2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한 100m 접하고 있네. 그럼 건축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봐요. 위쪽에 있는 다른 부분에도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다면 맹지잖아. 2m 이상을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즉,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건축을 안 합니다. 여기 이제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역권 설정하면 되죠. 지역권 설정해서 여기에 접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상만 나오면 되죠. 2m 이상이 나오면은 이 부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는 거죠. 그때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땅, 이 부분이 뭐죠? 성역지. 편익을 받게 되는 얻는 토지가 뭐죠? 요역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봐요. D 대지는 이 접하는 길이가 2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있는 대지라면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접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건축 안 돼요. 집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건축부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대지 면적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 대지 안에 조경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이라면 부설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D대지는 2m 이상을 접하지 못해서 건축 자체를 못하고, 그럼 나머지 대지에 건축을, 빌딩을 짓잖아요. 이렇게. 4개의 대지에 3개의 빌딩을 지었고, 각각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건축됐다면 4개의 대지의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로 건축을 한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 A, B, C, D 토지 소유자가 건축 협정을 하면은 여기다 협정이 체결된 이 연접한 대지를 대상으로 건축을 적용할 때 통합 적용. 이것은 한 개의 대지처럼 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통합 적용되니까 여기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이거 전체를 하나의 대지처럼 법을 적용하니까 D 대지도 건축이 가능해지잖아. 그리고 조경을 4군데 할 필요, 3군데 모두 할 필요 없이 4군데 모두 할 필요 없이 한 군만 하면 돼요. 대지 안에 조경도 통합 적용이니까. 주차장도 4곳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곳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면은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맞벽은 2개의 건물을 벽을 마주보고 건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만큼 조경을 한 곳도 하면 되죠. 한 곳. 여기 부설 주차장 한 곳 만들면 되죠. 나머지 대지에는 모두 건축할 수 있는데 맞벽 건축, 벽을 마주보게 건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4개의 빌딩을 봐주십시오. 4개의 빌딩을 이렇게 해서 A 빌딩, B 빌딩, C 빌딩, D 빌딩, 벽을 마주보게 빌딩 4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1000 했다면은, 그죠? 여기 1500, 여기 1500, 여기 1500, 여기 1500 했다면은 6천이잖아. 연면적 합계 6000제곱미터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000제곱미터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협정 체결 전 D 대지는 건축 자체가 안 됐지만 D도 건축이 가능해졌고, 그죠? 주차장 면적하고 조경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연면적 합계 6000제곱미터로 이렇게, 그죠? 2배 큰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주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네. 같이 볼까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죠. 전원 합의. 전원이 합의해야 되죠. 전원 합의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과 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축협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런 거 이제 수업이 좀 돼야, 이해가 돼야 나중에 나머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들어가서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건축협정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건축협정. 건축협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건축협정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협정을 하면은 건축 관련 일부 법을 개별 건축물마다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이 체결된 그 연접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통합 적용. 예를 들면은 뭐 대지 안에 조경, 통합 적용이니까 한 곳만 하면 되잖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이 관계. 그래서 4개의 대지 중에서 한 곳만 2m 이상을 접해도 4개의 대지에 모두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지하층 설치, 건폐율 통합 적용,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통합 적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용적률은 통합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폐율은 통합 적용하지만 건축협정으로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건축입증만으로 용적률을 건폐율은 통합 적용하지만 용적률을 통합 적용을 못하니까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려고 따로 제도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죠? 결합 건축, 결합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결합 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 건축 보시죠. 결합 건축 설명을 듣죠. 자, 결합 건축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에 대지가 두 개 있죠. 네, A 대지도 있고 B 대지가 있고 두 개의 대지가 있어요. 네, 준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지단도를 5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 조례로 허용된 용적률이 500%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대지의 준주거지에서 건축할 때는 용적률 500%로 건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A 대지 건축주는 허용된 용적률 500% 중에서 200%를 사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용적률 200%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허용된 용적률이 500인데 건축은 용적률 200%까지만 건축했으니까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용적률이 얼마 있죠? 300% 있잖아요. 300% 용적률은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야, A 대지는. 근데 B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해서 30층 빌딩을 지었어요. 근데 그 30층 빌딩이 건축하고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공실이 생기고 보수 보강 비용은 눈덩이처럼 건축물 보수 보강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임대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공실 세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건축주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데 30층 빌딩이 있다고 그 장롱석에 300억을 넣어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무슨 돈으로 철거하고 다시 이 큰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도입한 게 계략건축제도예요. 그래서 계략건축은 봐요. 이 30층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빌딩주가 이것을 철거하고 리뉴얼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지어야 되잖아. 그때 인접한 대지에 사용하지 않고 건축되지 않고 남아있는 용적률이 얼마죠? 300이잖아. 이 300을 매매를 통해서 사오면 돼요. 사와서 B대지에 허용된 용적률 500에다가 300이 추가되니까 용적률 800으로 리뉴얼,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지어서 30층 빌딩이 50층 빌딩으로 다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에 30층보다 20개 층을 더 올렸으니까 강남에 이거 분양하면은 수백억이 들을 수 있잖아. 이것으로 이 리뉴얼 비용, 이 건물 다시 건축하는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울 그 구도심의 그 오래된 빌딩주들이 이렇게 계략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매매를 통해서 종전보다 건물 빌딩을 더 높게 건설하여서 이제 추가로 건설된 건물을 분양해서 건축비의 상당한 부분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한 것이 계략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은 전부 철거 방식만 존재했다고. 2016년도까지. 그러다가 2017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17년도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보존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이미 배우잖아요. 보존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여기서 재개발할 거야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사업성 요소민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포기하거든요.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이니까 재개발 포기하고 이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즉 도로 등을 다시 이제 확장하고 신설하고 지하철역도 이어주고 지하철도 연장해주고 주민 공공도서관도 짓고 복지시설 수영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네를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때 이 개별 건축주들이 이 낡은 빌딩을 철거하고 다시 리뉴얼 할 때 그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이제 건축 협정하고 결합 건축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보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또 건축 협정하고 결합 건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요. 여기 보시면은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그 구역 안에 모든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해 버리니까 건축협정이나 결합 건축 대상자가 될 수 없고요. 보존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만 결합 건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역 앞에 빌딩 높게 지어도 다 팔릴 거 아니야. 녹지 지정은 안 돼도 상업지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이 결합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도적 이해가 있으면은 이런 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거의 정답을 찾아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2023년도 그 올해 고객님들 시험이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내에서 좀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뭐 기출문제 좀 보십시오. 옛날 거 보지 말고. 옛날에 5년 전에 기출문제는 뭐 너무 쉬웠어. 지금 비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5년 전에 거는 여러분에게 별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 거, 특히 올해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뭐 날짜 숫자나 외우고 이렇게 해서 답 찾을 문제가 단순히 암기 카드나 만들어서 맞출 문제 몇 문제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입문과정부터 착실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실수가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합건축 한번 읽어보죠. 네. 결합건축이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 얘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에서 대지역 간의 지단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 대지역 간의 지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일 경우에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해서 금표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네,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를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결합건축하고 결합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가서 밑에 내려오셔서 하는 것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의 위주로 그리고 건축법 적용 대상물, 대상 행위, 대상 지역, 이게 총론 그리고 중요 용어를 정리해드리는 방법으로 건축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으로 갈 거예요. 주택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주택법 여러분. 자, 이제 주택법은 이렇게 또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 네.
우리 건축법상 건축절,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절차, 집을 짓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 지을 때,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지을 때, 그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건축법에 의해서 집 지을 수 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배웠잖아. 아까 건축은 뭐죠? 이 건축은 5개가 있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잖아, 허가. 허가. 아까 건축 허가를 받고 집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집 지을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시도지사, 네, 국토교토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이 사업계획서대로, 네,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도 좋은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승인. 일단 이걸 외우십시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또 이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상당히 좁은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어떤 때는 건축법에서 허가 받고 집 짓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이거예요. 단독주택 30호. 여러분, 단독주택은 단위가 호야, 호. 가가 호호. 호는 단독주택 단위예요. 그러니까 30호 하면은 단독주택 30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세대. 세대는 공동주택 단위예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는 세대죠, 세대. 아니, 너네 아파트 몇 호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단지는 몇 세대야라고 합니까? 몇 세대야라고 하잖아. 세대는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을 안 붙여도 숫자 뒤에 호가 붙어있으면 단독주택이고, 숫자 뒤에 세대가 붙어있으면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증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건축법상 허가 받고 집을 지으면은, 무엇이라고 하면 건축주라고 불러, 건축주. 건축법상 허가 받고 건축을 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불러.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손님이 전원주택 지으려고 이제 땅 사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건축주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건축주님. 아저씨, 아주 마음에 안 되죠. 건축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사업주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사업주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집을 짓습니다. 건축주.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집을 짓습니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체다. 사업주체라고 해요. 사업주체. 그 다음에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짓고 공사 끝났잖아. 중공사를 받죠. 중공사를 받으면 그것을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 승인. 건축법에서는 중공사를 말을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 짓고 중공사를 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죠. 사용 검사.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여기까지 해요. 주택법상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를 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건축 절차, 건축 집 짓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받고 집 짓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받고 집을 지어야 되고 건축법상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 지으면 건축주라고 불러야 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받고 집을 지으면 사업주체라고 불러야 되고 집 다 짓고 준공사를 받게 돼.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이게 입문과정에서 익숙해서 이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가야 좋죠. 편하죠, 편해, 공부하기가. 그죠? 아니, 초등학교 과정 없이 중학교 편입하면 쌩고생이죠. 그죠? 초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가고, 초중고를 마치고 대학 가야 공부하기 편해지는 거죠. 바로 대학 가서 공부하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냐고. 그거 똑같다고. 근데 처음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죠? 민법의 민자도, 공법의 공자도 안 들어보신 분이, 그죠?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물론 3월 달 시작해도 이렇게 입문 과정부터 시작하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편하죠. 물론 입문 과정 없이 기본 이론 강의부터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힘들 뿐이죠. 네. 자, 주택법, 건축법 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택법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이제 주택법은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용어정의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주택법은 용어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법은 용어정의에서 100%입니다, 100%. 100% 하면 또 안 되니까 99%로 가겠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99%. 자, 주택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주택법은 저 뒤쪽에 있으니까 7문제 나오는데 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일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가 뭐죠? 주택이죠, 주택.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돼요.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자금, 재원, 돈. 자금은 재원이잖아. 주택, 건설, 재원,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재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게 상봐요. 좀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단독주택 봅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어. 여기서 이거 할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건설 자금의 원분류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겠죠. 자, 아파트가 뭘까요? 이걸 아파트가 무엇이죠라고 법적으로 대답을 해요. 법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아파트가 뭐죠? 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 이면 이게 법적으로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고. 아셨죠?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이걸 아셔야 돼요. 아파트가 뭐죠? 뭐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국가적으로 뭐 상식으로 대답하면 빵점이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립주택이 있어요.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서 인칭이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고 주택으로서 인칭이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 동당 바닥 면적 합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에요. 주택으로서 인칭 수가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당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가동, 나동, 다동이 있으면 가, 나, 다 동별로 각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의된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 있어.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 인층수가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연립하고. 주택으로서 인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파트, 주택으로서 인층이 5개층 이상인 것.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으로서 인층이 4개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한 개 주택으로서 인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하고 위에 아파트는 무엇으로 구분되는 거죠? 층수로 구분됩니다. 층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층수.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그렇죠. 둘 모두 주택으로서 인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이 똑같은데 이 점에서는 똑같죠. 똑같은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m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건축법과 주택법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가장 기본적인 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아파트, 일집, 다세대 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건설 자금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지. 별표 2개예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고 A와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A와 B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즉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이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오늘 나가고 다음 주에 자금의 원 분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농지법까지 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